자, 2학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연맹국가와 중앙집권국가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어요. 연맹국가는 지배력을 집중시키기가 어려워서 발전이 더딘 반면에 왕한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중앙집권국가는 왕권이 강화된 이후에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시간에는 삼국의 전성기에 대해서 하고 마치겠습니다. 삼국의 전성기는 여러분 몇 쪽을 통해서 볼 거냐면 교과서 62페이지 펴세요. 거기에 전성기의 때의 지도와 그리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꼭 교과서 62페이지를 펴놓고 수업을 듣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삼국의 전성기는 교과서 62페이지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의 전성기는 여러분이 꼭 지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눈으로 익혀 놓으세요. 자, 첫 번째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교과서 봐도 되고 화면 봐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점선으로 이어져 있죠. 점선은 국경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디를 주목해야 되냐면 여러분 지도가 3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에서 어느 땅을 먼저 찾냐면 자, 이 땅을 먼저 찾아보세요. 한성을 한번 찾아보세요. 한성. 선생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한성. 그러면 선생님 한성이 중요해요? 네, 중요해요. 여러분 한성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서울 맞아요. 옛날에는 여기를 한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럼 여기가 왜 중요하냐? 자, 이렇게 화살표 치고 쓸게요. 한강 유역이다. 자, 그러면 서울 한가운데 한강 흐르고 있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옛날에 이 지역은 한강이 흐르면서 강 주변에 농사가 발달했고 이 지역이 중점적으로 발달했습니다. 그러면 각국의 전성기 때는 항상 어느 땅을 끼고 있었냐면 한강 유역을 끼고 있어요. 그리고 영토를 최대한 확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지도는 여러분 어느 나라의 전성기를 뜻하는 거냐면 자, 선생님이 자, 빗금 쳐볼게요. 자, 여기 자,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이 땅 4세기 때는 여러분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네, 여러분 이미 배워서 알겠지만 4세기 때는 근초고왕 때 한강 유역 차지했고 고구려도 공격했고 또한 일본 지역이나 중국에까지 진출했다라고 우리가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4세기 근초고왕 때 자,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면 돼요. 꼭 여러분 이 빗금친 부분을 여러분이 눈으로 익혀놓고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지도 할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지도 확인할게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기도 역시 한성을 찾으세요. 자, 한성 여기 한가운데에 있죠. 한강이 흐르고 있는 한성. 이 지역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지역은 두 번째 어느 나라가 차지했냐? 자, 여기 보이죠? 고구려. 자, 여기가 국경선이기 때문에 고구려가 차지했어요. 언제 차지했냐? 장수왕이 남쪽으로 진출한다? 남진 정책을 펼치면서 고구려가 차지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백제가 원래 이 땅 갖고 있었는데 뺏겼잖아요. 그래서 백제는 여기 밑으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고구려의 영토를 빗금을 칠게요. 자, 여러분도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자, 일단 만주 땅 만주와 한반도 북부와 그리고 여기가 한성까지 모두 다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죠. 이건 여러분 바로 몇 세기냐면 5세기 장수왕 때 그리고 또는 여러분 광개토 대왕 때 고구려는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한성을 차지한 거는 장수왕이니까 여러분 장수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세 번째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도 역시 여러분 한성을 찾을게요. 자, 한성. 자, 여러분 여기 한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이번 지도에서는. 근데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볼게요. 우리나라 한가운데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는, 자, 이 부분이 여러분 한성입니다. 한성. 지금의 서울. 마지막으로 여러분 6세기에는 누가 차지했는지 한번 선생님이 빗금을 쳐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가 이렇게 국경선이에요. 여기 이쪽 국경선. 그러면 빗금 칠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신라가 차지했죠. 한성을. 그러면 여러분 이게 몇 세기냐면 여러분 6세기예요. 어떤 왕 때? 진흥 왕 때. 그래서 여러분 이미 노트 필기는 다 돼 있지만 지도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진흥왕 때 여러분 고구려 쪽으로도 굉장히 멀리 영토 확장을 했고 한성도 차지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6세기의 신라는 최대 영토 전성기를 맞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순서대로 붙여보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이 지도는 4세기 백제의 전성기 때였어요. 자, 백제가 영토를 최대로 확장을 했고 한성 지역 차지하고 있었고, 자, 오른쪽에는 여러분 5세기 고구려 전성기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세기 신라 전성기의 지도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도를 꼭 눈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시기 전성기의 여러분 공통점은 뭐였냐면 첫 번째, 영토가 최대로 확장됐다. 백제, 고구려, 신라 모두 전성기 때는 그 나라에서 최대한 넓힐 수 있는 영토로 확장을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선생님이 세 지도 모두 어디에 동그라미를 쳤냐면 자, 한성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어요. 그럼 여러분 한성은 지금의 어디냐면 아까 말했지만 서울, 한강이 흐르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세 나라 모두 한강 유역을 차지했다. 그러면 선생님 한강 유역이 왜 좋아요? 왜 이렇게 갖고 싶어 했어요? 얘네 셋이 얘들아 왜 이렇게 갖고 싶어 했냐면 자, 첫 번째, 여러분 당연히 강이 흐르니까 강 주변에서 뭐가 가능하겠어요? 자, 쓸게요. 농경에 적합하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농사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물, 햇빛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큰 강 유역에는 항상 좋은 동네, 좋은 도시가 발달을 했어요. 자, 두 번째, 여러분 서울, 지금의 서울 지역이니까 딱 보면 여러분 한반도 가운데 있죠. 자, 쓸게요. 한반도의 중심으로. 그럼 뭐 어쩌라고? 가운데 있는데 어쩌라고?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오기가 좋죠. 자, 여기 구석탱이에 있는 것보다 자, 가운데 있으면 사람이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모이기가 훨씬 좋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쓸게요. 한반도의 중심으로 문화, 사람, 그 다음에 물자 등이 모인다. 그럼 여러분, 자, 사람들이 모이면서 물건들이 들어오면서 사고 팔고 그리고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게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여기가 발달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큰 도시, 우리가 산성으로 가면 좋대, 거기로 가면 좋대 라는 소문이 도니까 사람들이 점차 모여서 여기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백제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강을 따라서 이쪽 한강은 여러분 강을 따라서 나가다 보면은 황해를 만나요. 그러면 배를 띄우면 여러분 바로 중국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쓸게요. 백제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배 띄어서 바로 중국과 교류를 했고, 여러분 고구려 같은 경우에도 물론 배 띄어서 갈 수도 있고 국경선을 접해서 중국과 교류를 많이 했어요. 그럼 선생님 이게 왜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중국이 선진국이었어요. 우리보다 더 우수한 문화, 우리보다 더 좋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자 등 이런 것들도 다 중국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불교도 중국에서 들어온 거고. 그래서 비교적 백제나 고구려는 국경을 맞대고 있고 배를 띄우기 쉬웠기 때문에 이 문화를 빨리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신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립돼 있었어요. 동남쪽에. 그래서 신라의 발전이 늦었다고 우리가 필기를 했었죠. 근데 6세기 들어서 진흥왕이 여기를 정복하면서 한강 유역을 정복하면서 이제 바로 배 띄워서 중국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더 빨리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라가 6세기에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전성기의 특징 잘 알아놓으시고 한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지리적으로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러분이 이해하면 여기를 더 쉽게 공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구잡이로 외우지 마시고 지리적 위치도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로써 여러분 삼국시대를 거의 완전히 마치게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삼국의 역사를 각각 배웠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삼국이 어떻게 통일을 하는지 결론부터 먼저 말하면 신라가 통일을 하죠. 우리는 분명히 배웠죠. 신라가 발전 속도가 늦었다고. 6세기 때서야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신라가 나중에 삼국 통일까지 하게 되는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다음 배우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신라의 삼국 통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과서 82페이지 펴세요. 이전에는 우리가 각각의 역사를 배웠죠. 이제는 신라가 어떻게 삼국 통일을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있는 그 문화 부분이 있어요. 뭐 종교도 나오고 이 문화유산도 나오는 그 문화 부분은 신라의 삼국 통일이 끝난 이후에 통일신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문화 파트는 설명을 해줄게요. 82쪽 펴고 제목 노트에 이렇게 쓰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6세기까지 우리는 신라가 전성기를 맞았다. 6세기에 신라 전성기 맞았다까지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그러면 6세기 후반부터 어떻게 변하냐? 여러분 이 지도 안 그려도 돼요. 자, 잠깐만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고구려죠. 여기가 백제, 여기가 신라.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일본이에요. 자, 여기는 왜? 일본.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는 중국이에요. 여러분 중국은 굉장히 넓은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죠. 이 넓은 땅을 놓고 서로 막 처음에는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려가 한참 전성기였던 5세기 때 광개토대왕 이럴 때는 중국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지들끼리 막 싸우니라 정신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 누가 있는지, 고구려가 어떻게 생겼는지, 고구려가 얼마나 힘이 센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6세기 후반에는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막 싸우더니 얘네가 하나로 합해지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을 했어. 그 하나로 통일한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수나라예요. 수나라. 그럼 여러분 하나로 통일하면 이제 내부는 안정됐죠. 이젠 더 이상 지들끼리 싸울 일이 없으니까 이제 외부로 시선이 가는 거야. 우리끼리 싸울 때는 몰랐는데 딱 봤더니 이 오른쪽에 누가 있어? 그렇죠. 고구려가 있지. 근데 완전 세. 우리한테 위협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수나라는 고구려한테 경계의 눈초리를 보는 거죠. 저것들 왜 이렇게 세? 막 이런 거지. 여러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수나라는 좀 금방 멸망해요. 그 이유도 있어요. 금방 멸망하고 그 다음 생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당나라예요. 그럼 당나라도 똑같아. 내부가 안정되니까 고구려 저것들 위협적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수나라와 고구려가 사이가 안 좋습니다.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게요. 자, 첫 번째. 자, 여기 고구려는 이제 연합을 맺어요. 그러면은 수나라하고는 아까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랑 연합을 맺냐면 자, 여기 백제. 백제랑 연합을 맺어요. 여러분 백제도 지금 화가 난 상태예요. 왜 화가 난 상태냐면 아니 원래 신라랑 연합해서 한강유역 찾았는데 신라가 배신했잖아요. 갖고 지금 신라한테 되게 화가 난 상태야. 갖고 얘네들은 또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누구랑 누가 연합을 맺냐면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을 맺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백제는 누구랑 사이가 좋냐면 일본이랑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일본한테 문화도 전수해주고 교류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겉으로 볼 때 지금 동맹을 맺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북쪽에 돌궐이라는 유목민족이 살았어요. 유목민족. 그러면은 얘도 동맹을 맺어요. 쌤, 왜 갑자기 생뚱맞게 얘는 동맹을 왜 맺어요? 왜 맺냐면 여러분 돌궐은 말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들이에요. 얘네는 막 이동하면서 사는데 자, 항상 이 중국 땅을 넘봤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좋으니까. 그래서 돌궐은 수나라한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또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동맹을 맺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수나라는 그럼 누구랑 동맹 맺지? 신라는 누구랑 동맹 맺지? 자 보세요. 얘네 둘이 맺어요. 얘네 둘이 요렇게. 여러분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서 막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때는 한강 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중국이랑 교류를 쉽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랑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거 외우냐? 아니요, 절대로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자 노트에 써놓기만 할게요. 자 누가 연맹을 맺는지 연합을 맺는지만 써줄게요. 자 첫 번째 돌궐,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외, 이렇게 연합을 맺어요. 이제 남북으로 연합을 맺어. 이렇게 길게. 자, 그 다음에 밑에 쓸게요. 자, 수나라와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을 맺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 모양이라고 해서 십자 외교라고 불러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아, 저렇게 6세기 후반에는 저랬구나 라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포인트.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연합을 맺는가가 중요하냐면 얘네. 왜 얘가 중요하냐면 얘네 둘이 연합을 맺어서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랑 싸우거든요. 그러면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하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얘네 둘이 연합을 맺는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할게요.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여러분 이해하면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 네모칸 그리세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네모칸 그리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여러분 고구려부터 할게요.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에서 이 지금 한반도 위에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였죠. 중국이 처음에는 이거를 경계하지 못했는데 중국이 하나로 통일을 하면서 수나라가 생겼어요. 그 수나라가 가만 보니까 얘가 너무 센 거야. 고구려가 너무 센 거야. 어머, 쟤네 언제 저렇게 세졌어? 안 되겠네? 위협적이네? 하고 이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서 쳐들어와요. 그러면 선생님 먼저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1번 수나라가 쳐들어옵니다. 중국에 있었던 수나라가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자 화살표 치시고 수나라가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1차로 쳐들어와요. 1차로 쳐들어왔을 때 고구려가 물리쳐요. 어떤 고구려인데? 얼마나 대단한 고구려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얘네 우습게 볼 게 아니네? 하고 113만을 끌고 2차로 쳐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113만이 말이 113만이지 싸우는 사람이 113만이라는 건 아니에요. 막 밥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짐 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말 끄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깃발 드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여러분 최정예 부대 30만을 뽑아요. 그 30만을 여러분 별동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그 별동대를 데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침입해 들어와요. 근데 이때 장군이 누구였냐? 자, 일단 쓰고 할게요. 을지문덕이었어요. 들어봤지? 여러분 들어봤죠? 이 을지문덕이 적진으로 들어가요. 항복하는 척하고 적진으로 딱 들어갔어. 별동대 사이에 들어갔더니 이거 말이 별동대지, 말이 정예부대지, 애들 상태가 안 좋아. 멀리서 왔죠? 첫 번째 멀리 중국에서부터 왔죠? 제대로 못 먹었죠? 하니까 비실비실하고 상태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볼만 하겠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을지문덕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전투를 해요. 전투를 하는데 안 이긴다? 이상하죠? 이기질 않아. 고구려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이기질 않고 계속 지는 척을 하는 거예요. 계속 져. 한 번 지고 또 조금 와. 자, 또 한 번 지고 또 조금 와. 또 한 번 지고. 그래서 여러분 지고 하면서 어디까지 오냐면 평양까지 와요. 그럼 여러분 평양 먹히면은 평양에 왕이 사는데 평양 먹히면 끝이죠. 그러니까 평양 밖에까지 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을지문덕이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딱 멈추고 편지를 하나 보내요. 여러분 그 편지가 실려 있어요. 교과서에 83페이지. 자, 역사탐구에 실려 있어요. 선생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보세요. 우중문. 여러분 우중문이 누구냐면 수나라 장군이에요. 별동대 장군. 자, 우중문에게 편지를 보내요. 당신 신묘한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계책은 땅의 이치를 꿰뚫었노라.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너 진짜 잘 싸운다 그런 뜻이에요. 너 진짜 전략이 훌륭하다. 장군 우중문 너 짱이야? 이런 뜻이야. 자, 전쟁에 이겨 이미 공이 높으니 너 이미 많이 이겼잖아. 뭐 그런 뜻이에요.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그럼 마지막 말은 뭐야? 계속 칭찬을 하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만족함을 알고 이미 많이 이겼잖아. 너네 계속 이겼잖아.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이제 집에 가줄래? 이제 꺼져줄래? 뭐 이런 뜻이죠. 많이 이겼으니까 이제 집에 가. 니네 상태 안 좋은 거 다 알아?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중문이 처음에 이걸 딱 받고 뭐 칭찬 써 있으니까 처음엔 좋았겠지 하고 마지막 문장을 보고 어땠을까? 아, 뭐 됐다. 뭐 됐다. 난 말려들었다. 걸려들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평양까지 와가지고 야, 안 되겠다. 이대로 우리 싸웠다간 큰일 나겠다 하고 후퇴를 해요. 그럼 이제 집에 가요. 후퇴를 하는데 그 후퇴를 하다가 여러분 자 선생님 손 보세요. 지도 안 그릴게요. 자, 중국에서 이렇게 왔어. 여기가 평양이에요. 평양 밖까지 왔는데 을지문덕의 편지를 보고 우중문이 후퇴를 해요. 그러면 다시 집으로 가겠죠. 하고 짝짝짝짝짝짝 집으로 가는데 강을 하나 만나요. 강을 하나 만나. 여러분 이 강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 쓸게요. 살수라고 불러요. 살수. 그럼 여러분 옛날에는 살수라고 불렀는데 요즘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가로 열고 쓸게요. 청천강. 여러분 청천강이라고 불러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미리 매복해 있다가 미리 잠복해 있다가 한꺼번에 공격을 했어요. 그 30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없고 자, 그렇게 몇 명 없이 되돌아가요. 싹 다 죽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살수대첩이라고 해요. 가로 열고 618년. 자, 크게 이겼다. 살수에서 크게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패하고 완전히 졌지 수나라가. 그리고 나서 여러분 수나라 어떻게 됐냐면 망했어요. 망했어. 그러니까 너무나 여기에 많은 힘을 쏟았던 거지. 내부적으로도 불안했지만 여기다 너무 많은 힘을 쏟아서 수나라가 결국은 멸망해버렸어요.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자 2번 쓸게요. 자, 그 다음 나라도 더 센 나라가 나타나요. 자 쓸게요. 당나라예요. 수나라 멸망하고 바로 당나라로 교체돼요. 근데 얘네도 여러분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단 말이야. 고구려가 신경 쓰이겠죠? 이번에도 쳐들어와요. 처음에는 당나라랑 고구려랑 이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여러분 고구려에서 정변이 일어나요. 정변이 일어나는 건 뭔 말이냐면 왕을 죽이고 새로운 인물이 그 왕을 교체하고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때 정변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면 자 쓸게요. 자, 연개소문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있던 왕을 죽이고 왕을 교체해요. 그리고 본인이 정권을 잡아요. 그래서 본인이 정권을 잡고 내가 군사권, 그 다음에 내가 행정권, 모든 것들을 왕을 능가하는 권력을 갖습니다. 연개소문. 여러분 당나라가 이걸 꼬투리 잡아서 너 연개소문 지금 정변 일으켰어? 너 정변 일으켰으니까 너는 합당하지가 않아. 너는 자격이 없어? 하면서 당나라가 쳐들어와요. 어이가 없지. 너네 나라 정변을 지금 당나라가 상관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거를 꼬투리 잡아야 되니까 꼬투리 잡아서 쳐들어와요. 자, 그럼 화살표 칠게요.
여러분 당나라는 수나라랑 좀 달라요. 더 세고 그리고 영토도 굉장히 많이 넓혔어요. 이때 쳐들어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당나라 황제 태종이라는 사람이었어. 싸움 엄청 잘해요. 그래가지고 자 기존에 있었던 수나라랑 싸울 때는 다르게 기존에 있었던 성들이 다 무너지는 거야. 고구려에 있던 성들이 차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여기에서 자 쓸게요. 여기에서 버텨요. 안시성, 성 이름이 안시성이에요. 여기에서 버티면서 여러분 자 금방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당나라에서도 저 금방 무너뜨려. 며칠이면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성주와 여기 안에 백성들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가지고 계속 버텨요. 계속 버티다가 여러분 결국은 당나라가 물러나게 되는 그런 싸움이 벌어져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안시성 싸움이라고 해요. 자, 가로 열고 쓸게요. 여러분 안시성 싸움은 645년이에요.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주인공은 조인성 나오고 그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거길 보면 이래요. 여러분 성이라는 건 요렇게 성이 쌓여 있는 거죠. 자, 성이 쌓여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내부에서 식량을 충분히 가지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안시성이 이렇게 생겼었어. 그럼 당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바깥에서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기도 많이 가지고 오고 공격을 열심히 했지. 근데 얘가 무너지질 않으니까 너무나 잘 버티니까 당나라가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성을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을 넘어갈 수 없으니까 야, 안 되겠다. 우리 이 성만큼 산을 쌓자. 그리고 나서 와르르 내려가면 무너지지 않겠냐 해서 토산을 쌓아요. 갖고 이게 성이라면 막 이렇게 토산을 쌓아. 토산을 쌓아서 한꺼번에 군사가 내려갈 수 있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데 여러분 영화에서 보면은 결국은 이 토산이 무너져요. 무너지고 이 안에 있었던 이 군인들이 안시성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 토산을 점령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과적으로 당나라는 버티지 못하고 당나라로 되돌아가요.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더 이상 먹을 게 떨어지니까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되돌아가서 여러분 그 당태종은 어떻게 되냐? 자, 긴 전쟁에 지치고 긴 전쟁에서 병을 얻어서 결국은 죽어요. 그러면서 이 당나라 태종이 뭐라고 했냐면 유언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다시는 고구려랑 싸우지 말라고. 그만큼 여러분 고구려가 강했다는 거예요. 수나라도 물리치고 당나라도 물리치고. 자, 그러면 3번.